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민 평론가의 목사 수련 관계로 박지 아나운서와 대타 장용진 아주로 MP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한 1년 이상인 것 같네요. 1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뭐 어떻게 편집국장 되시고. 예, 글쎄 그때는 제가 부장이었나요? 아니었던 것, 부장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1년 만에 출세했네요.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예.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박지 아나운서? 네, 일단은 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토론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 주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윤 의원은 결혼할 때부터 이제 부친의 경제 활동에 대해 몰랐었고 부친이 농사를 짓겠다며 3,000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던 윤희숙 의원이나 또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윤 의원의 동생 남편 장모 씨가 농지 매입에 또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윤 의원 부친의 농지 매입 논란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용진 편집국장이 대답하기 전에 네. 제가 장용진 편집국장이 뭐라고 대답할지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에 굉장히 비판할 거죠. 당연하죠. 자, 그래. 근데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할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 꼬꼬무 토론에서는 역할극입니다. 그냥 장용진 국장이 하면 무조건 그 반대로 대답하는 거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충실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네. 저는 윤희숙 의원을 적극 두둔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네, 아니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영혼도 팔아요. 야, 진짜. 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을 비판하는 우리 장용진 편집국장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저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뭘 보나 이거는 부동산 투기가 명백합니다. 사실 이보다도 훨씬 더 연관성이 적었던 다른 손혜원 의원이나 김우겸 의원 같은 분들은 부동산 투기라고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어요. 권력형 비리라든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신문 보도까지 난 것 가지고 그게 내부 정보 이용이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 자기들이 직접 연구를 한 거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기 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받은 곳이 청와대일 테고 아니면 기재부일 텐데 거기에 다 친인척에 다 깔려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서 타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오얏나무 밑에서 각건 매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각건을 매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각건을 팍팍 조여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동영 작가님?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일단 맨 처음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이걸로 불거진 거잖아요. 농지법 위반은 윤 의원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투기 의혹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또 인정한 부분이에요. 쿨하게 인정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과연 여기에서 아버지의 투기 의혹에서 장용진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해줘서 아버지한테 정보를 줬느냐 아니면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윤희숙 의원의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돈이 차명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흘러 들어갔느냐 이건 문제만 파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연자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잘못이 딸의 잘못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부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언급하셨습니다만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즈음이면 이미 그 정보는 더 이상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전에 한 3, 4년을 벌써 이미 관련된 조사가
시행된 뒤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2016년에 일했어 KDI 일하고 2016년에 땅을 샀다고 겹친다고 해서 이 정보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추측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원래 이게 정보라는 게 특히 개발 봐봐요. 정보라는 게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냐 그런데 방금 맞는 말씀인데 하셨잖아요. 아니.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아니 무슨 내 말을 듣기도 전에 이거. 예.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양반이 가보니까 너무 말하는데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뭐 일가견이 있는지 봤더니 원래 네. 토론을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논정 거예요. 흐리기죠. 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거든 사실은. 아니 이준석 대표는 왜 끌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당했어요 사실 여기에. 네, 아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사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나중에 뭐 비슷한 경로로 보자면 훨씬 나중에 나온 정보, 언론 지상에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누구 동생들한테 돈 뭐 사라고 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권유한 것도 그게 실형이 나왔어요. 훨씬 다음 단계에 있는 경우도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부동산 정보와 상관이 없는데도 관련돼가지고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고 하는데 아니면 윤 의원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자면 훨씬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훨씬 더 초기의 정보와 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더 의심을 받아야 되고 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수사 시작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이거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뭐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아니 수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 비판을 하시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이렇게 당해가지고 아니, 미리 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그런 논리로 수사가 아니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오해를 원래부터 하는 거죠. 그 인민재판 시대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다른 아니, 사람도 다 그렇게 다 날려 보내놓고서는 저는 뭐 장영진 기자의 이야기하는 손혜원 의원 건이나 김우겸 의원 건은 우리 언론이 오바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손혜원 의원 건, 김우겸은 뭐 아닙니다만 손혜원 의원 건은 수사 조사 거쳐서 재판 가서 지금 1심에 유죄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윤희숙도 지금 이렇게 뭐 투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조사를 지켜보자. 그런 주장입니다. 네. 조사를 지켜보는데 그동안에 받을 비판은 또 받아야죠. 그 뭐냐면 일단 적어도 윤희숙 의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는 조사고 언론 취재는 취재고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언론의 취재라든지 검증 이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짜증을 내고 있어요. 언론에서 취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권에서 언론중재법 같은 이상한 법을 만드니까 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위축돼서. 취재를 하는 거를 누가 언론중재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론중재법에서는 취재를 더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하라는 게 언론중재법인데. 네. 아니 근데 지금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관련된 권익위 관련 조사가 나왔을 때는 뭐 혀 내두르게 하는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이래서 좀 비꼬는 사설이 막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뭐 염치와 상식, 윤희숙 의원의 사퇴 신의 한 수였다, 뭐 되치기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 이거 자체가 너무 여당과 야당 의원에 대한 차별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SB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은 뭐 최소 막 4꼭지 5꼭지 지금 일주일 넘게 보도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투기 의혹은 고작 한 꼭지였다 이런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장용진 편집국장님이 또 기자이시니까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파적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단순히 정파적 편향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 그 중에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미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즉 언론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그 방어적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똑같은 건 아니 그 법치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거를 같게 평가하고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 아니 누구는 그 사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등 온갖 비난을 다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사퇴를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쇼라는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퇴는 했지만 돈은 챙겼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희숙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찬양 일색이에요. 왜 같은 거를 다르게 대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윤희숙 의원이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버지가 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명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한 더 거론을 하지 않고 윤희숙 의원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윤희숙 의원의 가족들 인터뷰가 또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윤희숙 의원의 처음 주장하고 또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이제 투자할 건물 보러 갔다가 농지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윤희숙 의원의 모친도 개발이 되면 뭐 쓸모 있을 땅이다. 처음부터 농지 안 봤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뭐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혐의가 나오면 이제 윤희숙 의원을 뭐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좀 사퇴를 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의 대응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이 작가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그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었을 때 기자들이 좀 과도하게 취재를 했죠. 딸을 사는 곳에 가서 허락도 안 받고 문을 두드린다든가 또 조 전 장관 집에 뻗치게 한다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진보적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장영진 기자도 비판을 했을 텐데 저는 똑같은 잣대로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너무 심하게 취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취재윤리상.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어제 SNS 밝혔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취재를 한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 박지희 아나운서나 장영진 기자가 이야기했던 언론이 너무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야권의 인사들한테는 박수를 치고 여권 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여권 인사들한테는 너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했는데 그건 언론인으로서는 당연한 숙명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더 많이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 출신이고 손혜원 의원은 뭐 영부인과 또 친구 관계에다가 또 본인이 문체부 문광부 소속돼 있었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법은 정확하게 기준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만 언론의 보도 행태는 똑같은 양으로 보도해라. 똑같은 논조로 비판하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글쎄 그거는요. 똑같은 양을 달리 보도한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10만큼 비판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8만큼 비판한다.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완전히 죽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윤희숙 의원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근데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는 문제죠. 그 논조에 대해서 그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찬양한 건 맞는데 우리 언론에서. 근데 어제 오늘은 논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탐사 보도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윤희숙을 찬양한 기사만 쏟아졌다. 하기는 좀 못하다. 네. 아니 그거는 처음에는 찬양을 하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안 되겠네라고 해서 급히 궤도를 수정한 거죠. 언론이 아이고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겠거든. 이대로 막 하다가는 쉽게 말해서 정말로 기레기로 꼭 찍히겠거든. 그러니까 언론 수정을 한 거죠. 태세 전환을 한 걸로 봐야지 그거를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네라고 보시는 거는 착각입니다. 아니요. 태세 전환이 아니고 언론이 그냥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언론이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언론중재법 따위 필요 없는 나라를 꿈꾸면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국회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KBS 노조에서 뭐 들고 뭐 하고 계신데 도대체 그 언론중재법에 뭐가 모호하고 뭔 뜻이 이상하고 이해 뭐 그렇다는데 언론중재법 내용이 그렇게 모호하고 이상하시면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쓴 기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래서 언론중재법이 나왔구나.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김경록 PB라는 분이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KBS 노조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과정에서 KBS는 책임이 과연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언론도
우리 언론 집단이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여당이 나서 가지고 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느냐. 그게 과연 언론 자유에 맞춰지는 것이냐. 또 기존에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법을 만들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윤희숙 의원 투기 논란에서 지금 언론중재법 잠깐만 박지희 이야기까지. 아나운서는 왜 여기서 잘라요? 에? 아니 저희가 다른 주제도 또 아니 많고. 잠깐만 여기서 네. 한마디 난 더 한마디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세요. 네. 사실 이 얘기는요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실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몇 번 반복됐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 잘못이 나왔을 때는 실수였나 보다. 두 번 잘못을 때는 그 잘못을 또 반복했나 보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이 인간들 이제 못 고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당까지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상으로 언론의 문제를 고치지 않아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제갈이라도 좀 가짜 뉴스한테는 거짓말하는 놈한테는 재갈을 물려야지. 그럼 뭘 물립니까? 네, 아니 뭐 많은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작가 원래 그 마음은 저쪽 아니에요? 저분? 그건 지금, 모르죠. 지금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진심이에요, 보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 댓글이 타이거님께서 선택적 비판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역할극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요. 6635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농사 목적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농산일 해본 사람은 다 안다. 계단식 논에 농지 정리도 안 된 논을 웃돈을 얹어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라고 하시면서 윤희숙 의원의 논란을 또 같이 비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이동영 작가님과 장용진 기자님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다음 주제에서도 열심히 싸워주시고요. 아프가니스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불 공항에서 계속해서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 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난민 국내 수용 문제가 떠올라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내 수용했다가 이 사회에 혼란이 오면 어쩌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내 수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그 혜택을 주는 것은 그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분들 이번 일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도와주면은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가를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게 되면 외국인 누구라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도움없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아프간에서 우리 협조자들을 버리고 왔다.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다. 그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한국을 도와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뭐 모든 국민이 잘했다고 데리고 오는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지금 박지희 씨가 문제를 던진 것은 이분들 제외하고 다른 아프가니스탄도 다 우리가 이민으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이다. 그 부분 어떻게 근데 생각해요? 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데려온다는 그 지금 이제 국내로 모신 이 400여 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보수 정당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난민이라는 거는요. 난민 수용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그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가입국의 의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살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한 뒤에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환을 도와주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의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큰 도움이 돼요. 왜냐? 서울에 계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나 간만동에 보면 옛날에 그 베트남 월남 난민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남 난민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저 베트남이 이제 패망을 했을 때 그 남부 베트남 쪽 사람들이 이제 보트피플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트피플 중에 상당수가 일본, 호주, 한국 여기에 주로 많이 그 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제 난민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정말 불쌍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영원히 이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간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지금 당장 힘들다 무슨 일 생길 수 있다 겁난다 범죄가 우려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줄 것은 안아주고 네. 범죄는 사실 뭐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안 유지의 문제이지 난민 수용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난민 수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신 것 예. 같은데 이 작가님은요? 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이것은 이거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난민 인정률이 채 1%가 안 되는 겁니다. 신청하면 1%가 안 되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말아야 이 문제는 또 이 종교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이슬람 종교가 갖고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 토착 사람들하고 쉽게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분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최근 통계가 이제 신생아 출생자 수가 한 해에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장영진 기자하고 제가 태어났을 그 무렵에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한 해에. 100만 명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니까 5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당장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거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60만 대군은 이제 유지 못합니다. 당연히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20만 명에서 10만 명밖에 남아잖아요. 네. 나머지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특히 시골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계속 우리가 뭐 단일 민족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살자 이걸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정부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신데 뭐 난민을 수용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르다. 일단 뭐 탈북민들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난민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질 주제인 것 같네요. 네, 금요일 밤에 꼬꼬무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하나 더 할 시간이 아니요, 되나요? 시간이 안 없어요. 되죠? 장영진 기자가 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왜 나보고 오랜만에 나오더니 너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나 네, 봐요. 아니 장영진 기자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1시간 코너로 네.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본인 방송 유튜브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 그렇게요. 네, 말은 거기서 많이 하시고 이 라디오 와서는 30초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최영일 평론가가 살아남는 이유 짧게. 최영일 평론가에 대해서 하나만한 평론이라고 저번에 비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작가님? 하나만한 평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이 다 나가는 겁니다. 논란이 안 되거든. 그분은 그렇죠. 쓰면 논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좋아하고 네. 그분은 뭐 진보 방송 나가면 진보 위주로 보수 방송 나가면 보수 위주로. 카멜레온처럼.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남는다. 이 작가님도 오래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